네, 안녕하세요. 심리학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쌍둥이 파파입니다. 현대 많은 학문들이 다원의 진화론적 관점을 바탕으로 학문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신 중심의 어떤 철학적 관점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던 것들이 다윈의 종의기원 책을 통해서 무신론적 관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특별한 게 아니라 진화 과정 중에서 어떤 우연한 계기로 사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났다라고 얘기도 하고요. 어떤 진화의 관점에서 자연적으로 도태되는 부분과 이게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가지가 이렇게 뻗어나가다가 여기서 이제 잘라나가지는 그런 자연 도태설과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윈의 이 진화론적 관점을 바탕으로 모든 학문들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현재 학문들이 과언이 아니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심리학 역사에서 보면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 분투입니다. 독일의 실험 심리학자인 분투에 의해서 어떤 심리학이 창설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로이트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심리학, 특히 상담 분야에서 프로이트의 비중은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현재 심리상담 기법의 고전 정신분석학 방법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기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담, 심리 쪽에 태동을 일으킨 분이라고 이야기해도 무한할 것 같고요. 특히 무의식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람들의 욕구, 욕망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어떤 무의식 안에 있고 의식으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 욕망들을 해결해 충족해 나가는 존재로 프로이드는 바라보게 되죠. 특히 이제 프로이트도 신을 종교를 거부하다 보니까 이제 당시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 그리고 현재도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론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성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라는 거에서 이드, 자아, 초자아라는 개념으로 프로이드는 설명을 합니다. 프로이드의 이론이 미국으로 넘어가서요. 미국 심리상담학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내담자 중심 상담의 칼 로저스입니다. 칼 로저스는 정신분석 기법을 이용하여서 상담을 하는 과정 중에서 어떤 그 통찰을 이루게 한다던가 해석을 해준다던가 그것보다 그 내담자의 말에 공감하고 수용하고 치료자하고 내담자의 일치된 어떤 모습들이 내담자를 더 빠른 변화를 일으키더라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 부분을 강조하는 상담 기법을 이야기를 하게 되죠. 내담자 중심 상담의 기본 전제가 있는데 사람들은 누구나 어떤 실현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전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장하려는 어떤 방향성이 있다고 바라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지만 그들이 변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이미 변하고자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요. 하지만 지금 어떤 특정한 조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그 내담자 주변의 환경하고 내담자하고의 일치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는 오히려 이 성장을 위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내담자 중심 상담에서는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절한 환경을 제공할 때, 적절한 환경이라는 건 공감, 수용, 일치성을 얘기를 하고요. 이 사람이 성장할 것이다 라는 가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라는 것은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죠. 요 기본 두 전제가 있기 때문에 내담자에게 공감, 수용, 일치성을 치료자가, 상담자가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그 상담 관련해서 보험이 적용이 되면서 미국에서 이슈화 됐던 거는 이 경제적인 거와 맞물려서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상담을 종결할 수 있느냐. 보통 이제 정신분석 같은 경우는 2, 3년 상담을 보통 하거든요. 로저스 이론도 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상담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빨리 효과적으로 상담을 종결하냐라는 게 많이 이슈화 됐고, 그래서 단기 상담 기법들이 많이 개발됩니다. 드쉐이저 같은 경우는 해결 중심 상담 기법을 이야기하고요. 보통 12회기에 종결이 되죠. 3개월 정도. 그래서 해결 중심에서는 문제가 없으면 손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담자가 호소하는 문제에 집중하고 그 문제만 바라보는 거고, 내담자가 말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있으면 계속하고 효과가 없으면 그만하라 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죠. 이제 정신분석의 큰 대가들의 어떤 흐름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정신분석 처음 초기에는 12명의 어떤 학자들의 구성이 돼서 움직였는데요. 오스트리아 빈이라는 도시에서 이제 처음 태동이 됐는데, 프로이드 이론은 이제 고전 정신분석학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융과 아들러도 이제 같이 활동을 했는데, 프로이드 생각하고 조금 달랐습니다. 융 같은 경우는 이제 무의식이라는 개념이 프로이드보다 좀 더 확장된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제 아들러 같은 경우는 사람을 보는 관점이 주변 환경을 좀 더 봐야 된다라는 이제 프로이드의 결정론적 관점을 거부하면서 이제 따로 독립된 학문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요 두 대가들은 이제 정신분석에서 떨어져 나갔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정신분석의 이론이 이렇게 이어져 나가는 게 이제 프로이드에 따라 안나 프로이트에서 이제 자아심리학이라는 개념이 확장이 되고요. 이 클라인을 시작으로 많은 여러 가지 학자들이 대상관계 이론을 취하고 있습니다. 프로이드 이론 같은 경우 한 개인을 바라보는 이론이라면 대상관계는 아동과 부모의 두 관계를 보는 이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이론에 약간씩 개념 차이가 많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 대상관계 이론가들의 공통된 사항은 관계를 보는 이론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프로이드 학파 이렇게 정신분석학이 이렇게 발전하게 됩니다. 자, 그럼 분투의 실험심리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1kg의 깃털과 1kg의 납을 손에 쥐어주고 어떤 것이 더 무겁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은 답을 할 겁니다. 납이 더 무겁습니다. 분명히 두 개 다 1kg이지만 어떤 사람이 경험하는 것은 무게가 집중되어 있는 납을 더 무겁게 인식하게 되죠. 요거 같은 하나의 예로 이제 카메라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카메라 이제 중량이 있거든요. 중량이 있음에도 중량이 무거움에도 이 카메라의 무게중심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되게 가볍게 인식되는 경우가 있고요. 중량이 가볍더라도
그 무게중심이 어떻게 돼서 무겁다라고 느껴지는 카메라도 존재합니다. 이것은 어떤 물리학에서 저울로 측정하는 어떤 킬로그램, 질량의 무게를 보는 관점하고는 좀 다르죠. 다시 납과 깃털로 가서 물리학에서는 두 개 다 1kg입니다. 그러니까 무게가 동일한 거죠. 차이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심리학, 사람의 경험을 연구하는 학문에서는 분명히 납과 깃털은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심리학이 물리학과의 차이를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분투는 어떤 심리 경험의 실제 내용은 항상 감각적 요소와 감성적 요소의 조합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두 과정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따라서 그 복합적인 어떤 사람들의 심리, 마음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수수께끼를 하나 내는데요. 만약에 숲속에서 나무가 넘어졌는데 그 소리를 아무도 듣지 못했다면 나무가 넘어진 걸까? 아닐까? 라는 수수께끼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숲속에 나무가 하나가 이렇게 넘어졌어요. 근데 해피님은 이 넘어진 소리를 아무도 못 들었어요. 그럼 이 나무는 넘어진 겁니까? 아니면 안 넘어진 겁니까? 여기서 이제 yes라는 답변이 물리학적 관점입니다. 실제로 넘어진 거죠. 하지만 이제 심리학에서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서는 귀에 들렸다고, 어떤 나무가 쓰러진 소리의 그 음파가 사람의 귀를 도달했다고 해서 그것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 음파를 인식해야지만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클럽에서 쿵짝쿵짝쿵짝 소리와 함께 친구들과 이렇게 맥주를 한잔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막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잡음들이, 주변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죠. 하지만 내 옆에 있는 친구 소리만 듣고 친구와 대화가 가능합니다. 이 시끄러운 환경 속에서도. 하지만 외부의 음악 소리라든가 또 다른 사람의 소리는 인식하지 않아요. 분명히 귀를 울리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 소리가 들림에도 사람은 그것을 인식하지 않고 집중해서 친구의 소리를 듣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사람의 심리 영역에서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분투는 감정의 3차원설이라는 이론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서는 유쾌, 불쾌, 긴장, 이완, 흥분, 우울이라는 세 가지적인 독립적인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쾌하거나 불쾌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유쾌하거나 불쾌하거나, 아니면 긴장되거나 이완되거나, 아니면 흥분되거나 우울하거나. 이제 긴장과 이완을 보면 한번 손을 이렇게 쭉 내밀어 보세요. 손 쭉 내밀어 보시고 주먹을 쥐십시오. 주먹의 힘을 계속 세게 주십시오. 이 주먹 안에는 호두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호두를 깨셔야 되는 거예요. 호두를 깨서 이 안에 있는 호두를 드셔야지만 지금 이 방에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힘껏 주세요. 힘껏! 힘껏! 그리고 자세는 편안하게 늘어져서 앉아 있으시면 됩니다. 손은 힘껏 호두를 깨고 몸은 TV를 보듯이 편안하게 누워 계십시오. 어떠신가요? 잘 되시나요? 네, 아마 안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긴장과 이완 두 개가 동시에 공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긴장을 하거나 이완이 되거나. 아니 선생님, 저는 이 긴장과 이완을
동시에 있을 때가 있는데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좀 더 시간을 쪼개서 보시면 이 긴장과 이완의 반복일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림을 다시 그려볼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긴장이라고 하고 여기가 이완이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뭐 이 정도 이렇게 많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는데 선생님 저는 긴장과 이완 같이 갖는 것 같아요 라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긴장되지도 않고 이완되지도 않는 수준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계신 거죠. 네.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의 중심은 미국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제 세계적 흐름이 그렇게 형성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심리학의 많은 교과서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도 미국의 심리학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크게 의미 없는 숫자입니다. 그냥 PPT 플랫폼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이후 중심된 미국의 심리학은 일단 제임스의 심리학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제임스 심리학은 미국의 분투의 생리 심리학의 미국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심리학에 많은 영향을 준 학자이고요. 이제 제임스는 의식의 흐름과 선택적 주의라는 개념을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홀이라는 학자가 나오는데요. 이 홀은 제임스에게 첫 번째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이 많은 어떤 심리학 분야에서 업적을 이루는데요. 일단 미국에서 최초의 실험 심리학을 창설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심리학 학술지를 창출하게 되고요. 미국 심리학을 대표하는 APA를 창립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응용심리학 학술지와 종교심리학 학술지도 창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909년에 이 홀이 프로이트와 융을 미국으로 초청을 해서 강연을 하는데요. 요 계기로 프로이드 이론이 미국으로 전파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프로이드는 안나우 사례를 발표를 하면서 어떤 이제 카탈시스 기법, 정서 해소 기법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소개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카텔은 어떤 메탈 테스트라고 해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IQ 테스트의 근간이 되는 사람의 정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때 정신 검사는 어떤 사람의 정서적인 부분보다는 얼마나 처리할 수 있는 능력, 뭐 예를 들자면 50cm 직선 이분화를 해봐라. 여러 가지 글자를 한꺼번에 말하고 한꺼번에 아니라 한번 듣고 여러 가지 글자를 한번 듣고 회상할 수 있는 개수를 체크한다던가 그 다음에 10초의 시간이 판단하는 거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신검사를 만들게 되죠. 이 홀에에서 처음 설립된 실험 심리학이 이제 1883년에 처음 이제 설립을 하는데요. 이게 막 전파되면서 1900년대에는 미국과 캐나다 주변에 약 40여 개의 심리학 실험실이 전파되게 됩니다. 티치너는 어떤 실험실습 지침서라는 4권의 책을 출간을 하는데요. 이것이 심리학의 실험을 하는데 지침서가 되어서 많은 학문을 발전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티치너는 의식이라는 요소를 감각, 심상, 느낌 요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요. 특히 감각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감각의 질, 강도, 그다음에 선명함, 그리고 지속 시간 등을 이제 연구를 하게 되고요. 이제 감각의 질이라는 것은 뭐냐? 차다, 빨갛다, 시끄럽다, 짜다 이런 것들이 감각의 질이 되고요. 강도는 더 밝거나 더 어둡다, 더 시끄럽거나 더 조용하다. 선명함은 독특함 대 특색 없음, 무쇠함 대 열등함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다음 지속 시간은 감각의 추이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티치너는 이제 구성주의 심리학이다, 기능주의 심리학이다라는 용어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구성주의 심리학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심리학입니다. 이제 프로이드가 이야기했던 이드, 자, 초자 이렇게 사람이 구성되어 있는 요소들을 이야기하는 방식이 이제 구성주의 심리학이고요. 그래서 이제 분투가 처음 이제 주장했던 이론, 어떤 이론입니다. 이론이보다는 뭐라고 말해야 되나? 하여튼 분투가 처음 주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의 구성, 어떤 사람의 의식이라는 것, 정신 속도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내성법이라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사람이 내 안으로 관찰하는 것을 통해서 사고의 기본 요소들을 발견하는 형식의 연구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심리학은 의식을 연구하는 과학이고 경험의 세계를 연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기능주의 심리학은 어떤 구성주의의 어떤 요소를 분석하는 것이 인간을 이해하는 데 무슨 도움이 되냐라는 반문을 하면서 인간은 원래 이해할 수 없는 존재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았는가 하는 의식의 내용 분석이 아니라 사람들은 어떻게 보는가,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래서 심리학 기능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심리학 관점, 관점이라고 보는 게 맞군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구성주의는 무엇을 보는가, 느꼈는가, 생각하는가, 무엇을 생각하는가, 무엇을 느꼈는가, 내가 뭔가를 하기까지 정신 속도는 얼마나 걸리는가라는 보는 관점이라면, 기능주의는 어떻게 보는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느꼈는가를 보는 관점입니다. 이런 심리학들이 이제 많이 파생되면서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게 이제 임상심리학입니다. 임상심리학은 정신과 병동에서 사람의 어떤 정신의학적 소견을 검사하는 사람을 임상심리사라고 하는데요. 이들의 학문을 임상심리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기 심리학자들은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라는 것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지만 임상심리학들은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어떤 심리학적 관점을 보는 학문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정신병리적 진단을 내린다는 관점에서 이미 정신의학 의사들이 혹은 신경과 의사들이 했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20세기에 어떤 분쟁, 어떻게 할 건가라는 것을 많이 논란을 일으켰었고, 지금 현재 많이 정리가 돼 가고
정리가 됐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학문으로 자리 잡았고, 이 심리학의 꽃은 임상심리학이다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임상심리사들이 진출하는 영역을 보면 많은 영역에서 진출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놀이치료사인데요. 놀이치료사라면 이제 주로 아동 심리상담 분야에서 주로 활동을 하는데, 그 외 활동들은 항상 놀이치료사는 제한이 따르게 되죠. 하지만 임상심리사들은 그런 제약 없이 많은 영역에서, 특히 집단상담이라든가 어떤 심리학적 평가서를 제출한다던가, 심지어는 인지행동치료라든가 심리치료 분야에서도 많은 진출을 하게 되죠.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막 분쟁이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2018년 7월부터 그 인지치료가 그동안은 비수가 영역이었다가 의료보험 수가 영역으로 대상이 되면서 주로 이제 병원에서 인지치료를 주로 수행하고 있었던 분이 현재 임상심리사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의료보험 수가로 적용되는 순간 이것은 임상심리사가 하면은 의료수가가 안 되죠. 의사가 해야 되는 거죠. 의사가 인지치료를 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임상심리사들의 역할을 뺏기는 형국이 지금 도래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요 정신과 의사하고 임상심리사의 어떤 뭐라고 설명해야 되냐, 각 영역 구분에 대한 논쟁들이 이제 막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고요. 네, 밥그릇 싸움이라고 했는데 그건 좀 전문 용어 아니니까. 네. 위트머는 성공적인 치료 사례의 이야기가 교육계에 펴지면서 그들에게 더 많은 이론들이 창설되고, 그 다음에 1896년에 어떤 심리 클리닉을 창설을 하죠. 그래서 이제 미국 심리학회 연차대에서 자신의 치료 프로그램을 화제로 논의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직면한 문제 해결하는데 어떤 이 심리 상담 서비스, 그 다음에 해결하기 어려운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심리학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프로그램들을 확립하기를 희망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리학에서 이제 세계대전과 연관돼서 이제 사람의 지능 검사가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능 검사를 개발을 요청하게 되고요. 어떤 그 당시 터먼과 여러 학자들이 지능 검사를 개발하게 되죠. 그래서 군인들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알파 검사와 베타 검사를 개발을 하게 되고, 군입대 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현재 지능 검사는 주로 학업과 연관돼서 많이 실시를 하고 있고, 임상심리학자나 이제 학교 위클래스에서 혹은 특수교육 목적으로 실시를 하게 되죠. 그와 관련해서 이제 요즘은 학교 내의 상담 서비스들이 위클래스, 위센터, 학교 내는 위클래스, 별도는 위센터들이 있어서 학생들의 고민들을 상담을 할 수 있게끔 설립이 되어 있고, 각 대학들마다는 학교 상담센터가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자신의 진로를 어떻게 할 건가라는 거에 대해서 심리학적 관점에서 진로 상담도 지금 현재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리학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분야가 경영과 광고심리학입니다. 사람들의 행동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자신의 상품을 어떻게 매출을 더 증대시킬까라는 관점에서 이제 광고에서는 주로 이제 성적인 표현들을 어떻게 사람들이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여서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게, 자신의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어떻게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할 거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학문들이 발전하게 됐고요. 이제 경영심리학에서는 사람들의 처음에는 이성적 판단을 한다라고 봤지만은 아니다. 사람들 보니까 행동적인, 이성적이지 않고 감성적인 모습들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 경영과 어떻게 연관시킬 거냐라고 해서 보통 서비스 만족 강의라든가 아니면 경영, 내부 고객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관점, 그 다음에 경영적인 유입력이라든가 그런 그 다음에 인간의 기본적 욕구설이라든가 그런 분야에 많이 심리학적 이론들이 스며들게 됩니다. 이제 법심리학에서도 많이 이 심리학이 발전하게 되는데요. 이제 프로파일러가 한참 이슈가 됐었죠. 범죄와 관련된 것을 사람의 행동의 패턴을 분석해서 그들이 앞으로 행동할 것을 예측하는 방법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제 소송과 관련돼서 이 소송이 재판까지 가면 이제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재판을 가지 않고 두 대립 관계에 있는 사람의 어떤 조정 과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이제 조정위원들이 처음에는 법무사라든가 이제 법과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하다가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이 현재 활동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분야의 심리학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발전되고 있죠. 지금 4차 산업과 관련돼서는 이 AI,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이 많이 이슈화 될 것 같고, 이제 앞으로는 로봇 심리학이라든가 그런 분야도 나타나지 않을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어떤 심리학의 역사에서 제가 보는 관점의 심리학의 태동은 프로이트입니다. 물론 이제 학자들마다 분투를 이제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일단 지금 상담학적 관점에서 심리학을 바라봤을 때 프로이드 이론이 처음 출발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제 프로이드는 사람은 쾌락을 추구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제 쾌락을 추구하는 에너지를 리비도라는 용어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쾌락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어떤 현실에서는 그 쾌락을 어떻게 충족할까라는 부분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세 가지의 성격, 사람의 성격엔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것은 이드, 자아, 초자아입니다. 그래서 이드는 쾌락 원리에 따라서 작동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자아는 현실 검증, 현실과 이 이드나 현실과 초자아를 이제 충돌하는 것을 잘 이게 완충하는 역할이 자아 역할입니다. 이제 초자아는 이제 도덕성과 많이 연관되는데요. 어떤 이제 문화적으로 아니면 부모의 교육에 의해서 아동들한테 규칙을 지키는 모습들이 이제 초자아의 역할이게 됩니다. 이제 프로이드도 어떤 다원의 이제 진화론적 수업을 듣고 그것이 이제 근간이 된다고 봐도 되고요. 샤르코에게 이제 최면을 배우게 돼서 이제 최면 기법에 매료가 되고 신경과 의사로 이제 개업을 하면서 이제 최면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최면 치료를 하다 보니까 잘 안 되고 모든 사람한테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가 이제 프로이드를 많이 도와주셨던 브로이어의 안 나온 사례 얘기를 듣고 그것에 매료가 되죠. 그러면서 자신만의 기법을 개발하게 되면서 자유현상 기법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프로이트 이론을 보면 항상 이제 성적인 것과 많이 연부가 돼서 해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프로이드가 너무 성적인 것을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고, 그 중에 3명이 각자의 자신의 이론들을 내놓게 되는데요. 이제 개인 심리학의 아들러입니다. 아들러는 이제 생활 양식과 열등 컴플렉스, 열등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분석 심리학의 융입니다. 그래서 분석 심리학의 융은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 원형과 자아, 외향성과 내향성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이 융의 외향성과 내향성 개념이 그 이제 MBTI라는 검사 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성학자이면서 페미니스트 관점을 페미니스트였던 호나이는 프로이드의 이론은 너무 남성 위주의 이론이다. 그래서 여성을 너무 비하적으로 이론을 펼치고 있다라는 부분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여성주의적 관점의 이론을 다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하나의 관점이 있었다면 이제 행동주의적 관점 심리학도 쭉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파블로프가 어떤 고전적 조건 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떤 소화기관을 연구를 하다가 이 개가 음식을 주지 않았고 이 조교가 오기만 해도 침을 흘리는 모습들을 관찰하면서 이거는 뭔가 심리학적으로 뭔가 있는 거다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어떤 음식이 있으면 침을 흘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이지만은 그 침을 흘리는 것을 어떤 설계 방법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음식을 주기 전에 종을 친다던가 하는 방법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자극 조건에 침을 흘리는 조건에 반응하는 모습을 가능하다라고 연구를 하게 되죠. 이제 왓슨 같은 경우는 SR 모델이라고 해서 이제 공포학습을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자극이 주어지면 반응을 한다라는 것을 이론을 내게 되고요. 이제 공포라는 것도 학습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공포학습의 특징은 이제 한번 학습이 되면 탈학습이 좀 어려운 특징들이 있죠. 처음에 연구를 할 때는, 왓슨 연구할 때는 공포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탈학습화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험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탈학습이 잘 안 되는, 특히 공포와 관련돼서는 모습을 알게 되죠. 툴만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툴만은 쥐를 가지고 이제 미로를 만들어서 연구를 했는데, 단순하게 어떤 자극 반응 개념이 아니고 쥐가 학습하지 않았음에도 이 미로를 탈출하는, 그러니까 경험하지 않아도 탈출하는 모습들을 관찰하면서 어떤 매개 변이는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연구 대상에서 자극 주어지는 것 외에 어떤 다른 요소들도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제학습에 대한 이론을 이야기를 하게 되죠. 스키너는 좀 더 복잡한 행동주의적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비둘기가 먹이를 먹을 때 특정 행동들을 하는 모습을 관찰하게 됩니다. 어떤 비둘기는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고, 어떤 비둘기는 고개를 좌우로 벌리고, 왜 그럴까? 어떤 이제 미신적 행동들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떤 조작적인, 그러니까 어떤 환경을 구성을 하고 먹이가 떨어졌을 때 지금 내가 하고, 그러니까 비둘기가 하고 행동들이, 비둘기는 이렇게 행동을 해야 먹이가 주어진다라고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미신적인 행동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들도 꼭 거기가 가면 꼭 그래라는 것들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비 오는 날에 항상 시험을 망친다라는 어떤 이제 말도 안 되는
미신적인 행동이 있는데요. 꼭 그런데 비 오면은 막 시험을 망쳤어요. 그게 이제 어떤 비와하고 연관이 없지만 처음에 비 오는 날 시험을 망쳤던 경험이 학습이 돼서 그게 이제 미신적 행동으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키너 같은 경우는 이제 광화 계획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행동을 자주 반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비둘기가 고개를 끄덕끄덕 쪼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강화 계획을 하고요. 그 강화 계획에 의해서 원하는 특정 행동을 더 반복할 수 있게 하는 이론이 스키너의 조건 형성입니다. 근데 이때 어떤 보상을 줄 때 고정 간격을 줄 거냐, 고정 비율로 줄 거냐. 즉, 1시간에 한 번씩 고정 비율로 줄 거냐. 이제 고정 간격이죠. 1시간에 한 번씩 마셔줄 거냐. 아니면 그림 그리는 것을 성공할 때마다 한 번씩 고정 비율로 줄 거냐. 그다음 변동 간격으로 줄 거냐, 변동 비율로 줄 거냐 라는 것에서 어떤 행동이 계속 지속할 수 있는 효과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고요. 연구 결과 고정 간격이나 고정 비율보다는 변동 간격이나 변동 비율이 더 그 행동을 지속하게 된다라고 연구 결과를 말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이 심리학이 어떻게 진행이 됐냐라고 보면, 우리나라는 1946년 조선심리학회로부터 한국의 심리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심리학회는 15개 분과가 설립이 되어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제1분과 임상심리학회, 제2분과 상담심리학회, 제3분과 산업 및 조직심리학회, 4분과 사회 및 성격심리학회, 제5분과 발달심리학회. 아마 이제 놀이치료는 이 발달심리학회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이제 놀이치료는 이제 심리학회 활동보다는 별도로 놀이치료학회라든가 놀이치료협회 활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6분과 인지 및 생물심리학회, 제7분과 문화 및 사회문제심리학회, 제8분과 건강심리학회. 이 건강심리학회 같은 경우 그동안 우리의 삶의 문제냐 아니냐, 문제를 해결하느냐, 건강을 치료하느냐 마느냐라는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행복하고 유익하게 삶의 질을 높일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설립이 된 학회입니다. 다음 제9분과 여성심리학회, 제10분과 소비자 광고심리학회, 제11분과 학교심리학회. 이제 학교 장면에서는 학교심리학회의 활동들을 많이 하게 되고요. 이제 법률과 관련된 법심리학회, 이제 법하고 어떤 경찰이라든가 수사권과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13분과 중독심리학회, 14분과 공칭심리학회, 15분과 심리시적 평가학회, 이렇게 지금 한국 심리학회들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활동하고 있는 한국놀이치료협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이 한국놀이치료협회는 내면의 복잡한 정신적 문제를 놀이와 놀이의 치료적 능력을 통해서 드러내거나 조명함으로써 내담자의 치료하고 성장을 촉진하는데 타고난 놀이치료를 널리 보급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1900이 아니죠. 2012년에 처음 결성됐고요. 이제 이 관련 상담 관련 학회치고는 최근에 형성된 협회입니다. 2014년에 세미나가 있었고 2015년에는 상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고 현재 지금 2018년에 이루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16년부터 이제 한국놀이치료협회하고 이제 인증기관으로 이제 받아서 이제 놀이심리상담사 자격증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지금 현재 18년도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놀이심리사라는 것이 많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되기 위해서. 일단은 이제 학위가 있어야 되고요. 학위가 이제 석사 이상 학위를 많이 요구를 합니다. 석사 이상의 학위를 요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경력이 있어야 돼요. 이 놀이학 상담, 심리학과 상담, 아동상담 관련 학사가 있다고 해도 대부분의 상담센터에서 이제 경력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 놀이심리상담사의 위치 자체가 뭐 인턴 과정을 거쳐서 바로 뭐 이렇게 체계적으로 개입된 체계적이라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어떤 취직이 되면 개입되는 형식이 아니라 취직이 되면 바로 이제 투입이거든요. 대부분 처음 투입되면 기존의 놀이치료를 받고 있는 아동들을 리포를 받아서 계속 연계해서 이제 상담을, 놀이치료를 실시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놀이치료에 대한 경력을 항상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격증 부분도 있는데, 이제 자격증은 어떤 필수이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필수이지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뭐냐면 채용 기준은 요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격증은 필수적으로 있어야지 이제 지원이 가능한데, 자격증만 가지고 주로 그 기관에서 판단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주로 하시는 대상분들이 이제 주로 일반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자격증을 통해서 만약에 이제 놀이치료사가 되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1년의 인턴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이 여러 기관들에서 인턴 과정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개별적으로 좀 알아보실 필요가 있고요. 저를 통해서 저희 기관이라든가 이제 다른 연계를 해드릴 수 있으면 연계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이 교육을 봐서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나서 놀이치료사가 내가 직업으로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시면 1년간의 인턴 과정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1년간의 인턴 과정에서 이제 현장에서 놀이치료를 계속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능하다면 이제 직접 놀이치료를 실습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요. 이제 사설 기관에서는 조금 실습까지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내가 이제 놀이치료가 이제 내 직업으로 삶아야 되겠다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좀 더 하셔서 학위를 취득하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놀이치료사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이 일단 석사 과정을 마치게 됩니다. 석사 과정을 마치게 되는데 이 석사 과정을 하실 때 대학 내 상담기관이 있으면 인턴 과정을 같이 이수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를 선택하실 때 이 석사 과정 중에 놀이치료 인턴을 할 수 있는 대학 기관들을 선택하시면 더 유익하죠. 안 그러면 이제 개별적으로 이 인턴 과정을 알아보셔서 받으셔야 되시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자격증 과정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자격증 과정이 한 2년에서 3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취득하신 데까지. 기존 학회의 자격증 과정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면 석사 2년, 인턴 1년, 자격증 2년 하면 5년의 시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놀이치료사까지 되는 기간이. 너무 물론 이제 전문성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게 맞긴 하지만 너무 오랜 시간 희생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저 개인적 생각이 있어서 우리 협회장님과 상의를 해서 좀 더 이 자격증 과정을 빠른 시간에 취득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취지로 이 과정을 운행하고 있고 그렇게 선생님들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심리학 역사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